홍련의 덫 제1부 연꽃은 진을 속에서 핍니다. 때는 조선 정조 임금 시절이었습니다. 한양 도성 북쪽 교방청 아래 골목에 자리 잡은 기방 하나가 있었으니 그 이름은 연화루였습니다. 밤이면 풍류를 즐기는 양반들이 줄을 잇고 가야금 소리가 하늘을 찌를 듯 울려 퍼졌습니다. 그 골목에는 언제나 좋은 향기와 나쁜 냄새가 함께 섞여 흘렀으니 향기는 기생들의 머릿기름 냄새였고 나쁜 냄새는 권세를 등에 업은 자들의 탐욕이었습니다. 그 연화루에서 단연 1등으로 꼽히는 기생이 있었으니 이름은 홍련이었습니다. 나이 22, 얼굴은 살구꽃처럼 희고 붉었으며 가야금 솜씨는 온 나라 안에서도 감히 견줄 자가 없다 하였습니다. 춤 또한 능하였고 시 한 수를 읊으면 앉아있던 선비들도 고개를 끄덕일 만큼 문기가 있었습니다. 연화루를 찾는 손님들은 홍련의 가야금 소리를 한 번만 들으면 다시는 다른 기생에게 눈을 돌리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허나 홍련의 눈빛에는 언제나 무언가 모를 깊은 그늘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웃음을 띄어도 그 눈만은 웃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채는 자가 드물었습니다. 손님들은 그 눈빛을 신비롭다 하였고 더욱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신비가 아니라 한이라는 것을, 복수의 불씨가 타오르는 눈빛이라는 것을 아는 자는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어느 가을 밤이었습니다. 한양에서 가장 권세 높은 호조판서 윤기창이 연화루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쉰을 넘긴 나이였으나 체구가 우람하고 안색이 붉어 마치 한창 때의 장사 같았습니다. 비단 도포를 걸치고 삭각 같은 대접을 받기를 좋아하였으며 그 눈빛에는 오랜 세월 권력을 쥐어온 자의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가 걸어 들어오자 연화루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기생들은 눈을 낮추었고 하인들은 몸을 굽혔습니다. 기방엄이 금화가 굽실거리며 말하였습니다. 판서 대감마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연화루 최고의 기생 홍련이를 모셔 드리겠사옵니다. 판서는 홍련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무뚝뚝하게 말하였습니다. 허우대는 볼만하군. 가야금 한 자락 쳐보거라. 홍련은 무릎을 단정히 모으고 가야금 앞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이 현 위에 얹히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청아하면서도 서늘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마치 깊은 가을 산속의 샘물 소리 같았습니다. 판서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무관심하던 그 눈이 이내 호기심으로, 그 다음에는 욕망으로 빛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나만을 모셔라. 내 수청을 들거라. 홍련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부드럽게 말하였습니다. 황공하옵니다, 대감. 허나 소녀는 약속한 손님이 있사온데 내일부터는 오로지 대감마님만을 뵙겠사옵니다. 홍련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았습니다. 판서는 흡족한 표정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허나 홍련이 돌아서는 순간 입술 끝에 번진 것은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였습니다. 마치 오래 벼린 칼날 같은 것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뒤 홍련은 홀로 뒷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 하나를 켜두고 그 앞에 작은 상자 하나를 놓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편지 한 뭉치와 폐물이 아닌 나무패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나무패 위에는 가느다란 글씨로 이름 하나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홍련은 그 이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촛불이 흔들릴 때마다 그 이름도 흔들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곧입니다.
그 순간 누군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홍련은 재빠르게 상자를 치마 속에 감추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젊은 도령 하나가 서 있었으니 그가 바로 최명원이었습니다. 순박한 눈빛의 양반 도령으로 홍련에게 진심으로 마음을 쏟는 사내였습니다. 그는 연화로에 드나드는 다른 양반들과 달랐습니다. 술을 강요하지 않았고 홍련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으며 그녀가 피곤한 날이면 그냥 곁에 앉아 있다 돌아가기도 하였습니다. 늦게 찾아와 미안하오. 낮에 소식을 들었는데 판서 대감이 홍련 씨를 독차지하려 한다 하여 걱정이 되었소. 걱정 마세요, 도령님. 이 홍련이는 누구의 것도 아니랍니다. 홍련 씨, 나는 진심으로 당신을 좋아하오. 기방을 떠나 나와 함께게. 홍련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도령님, 그 말씀은 지금은 아니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 일을 마치기 전에는 어디로도 갈 수 없답니다. 명원은 그 눈빛을 읽지 못하였습니다. 홍련의 눈 안에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음을 그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다만 그녀가 무언가 깊은 사연을 안고 있다는 것만 어렴풋이 느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연이 무엇이든 자신은 이 여인 곁에 있고 싶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날이 밝기 전 홍련은 기방 마당에서 금화, 어미와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두 사람의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이른 새벽의 찬 공기가 두 여인 사이를 맴돌았습니다. 홍련아, 이 판서 윤기창이 어떤 자인지 알고서 접근하는 거냐? 알고 있습니다. 그 자가 우리 아버지를 죽인 자임을 알고 있습니다. 금화의 얼굴에 순간 두려움이 스쳤다가 사라졌습니다. 노파는 긴 침묵 끝에 말하였습니다. 그 자는 판서야. 포도청도 의금부도 그 자 손안에 있다. 잘못 건드렸다가는 내가 먼저 죽고 10년 권세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겠느냐. 그 자는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아니야. 반석 위에, 그것도 사람 뼈로 쌓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이야. 홍련은 차갑게 대답하였습니다. 죽을 각오는 오래전에 하였습니다. 어미. 하지만 저는 죽지 않을 것이옵니다. 제가 짠 그물에 그 자가 스스로 걸려들도록 할 것이니까요. 칼로 싸우면 지겠지요. 하지만 그 자 스스로 자기 목을 조이도록 만든다면 다릅니다. 금화는 홍련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이윽고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 속에는 두려움과 그리고 이상하게도 오래된 죄책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홍련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였습니다. 같은 시각 포도청 포교 이덕무는 연화로 근처를 어슬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며칠 전부터 이상한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 판서 윤기창이 연루된 작물 사건을 몰래 추적하던 중 연화로 기생 홍련의 이름이 자꾸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판서가 드나드는 기방이라 이름이 오가나 보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네 번째 홍련의 이름이 나오자 이덕무는 고개를 갸웃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기생이 작물 거간꾼, 말이 되지 않는구나. 아니면 반대로 그 기생이 고의로 이름을 흘리고 있는 것인가. 그때 그의 눈에 홍련이 걸어가는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낮인데도 화장을 하지 않은 소박한 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걸음걸이가 묘하였습니다. 두리번거리지 않고 확신에 찬 걸음이었습니다. 시선이 한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마치 사냥꾼 같았습니다. 이덕무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저 여인은 쫓기는 자가 아니라 쫓는 자였습니다.
그것이 이덕무의 직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덕무는 오랜 포교 생활에서 자신의 직감이 틀린 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홍련이 연화루에 온 것은 불과 2해 전이었습니다. 충청도 어느 작은 고을에서 올라온 그녀는 처음에는 한낱 몸 갈 곳 없는 고아처럼 보였습니다. 허나 가야금을 타는 순간 금화 어미는 그녀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단 하루 만에 연화루의 수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홍련의 진짜 이름은 홍련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진짜 이름은 이연화였습니다. 아버지 이용수는 충청도의 작은 선비였습니다. 그를 좋아하고 의로움을 알았던 그 선비는 어느 날 판서 윤기창이 나랏돈을 빼돌리는 장부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금부에 알리려 하였습니다. 나라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백성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허나 그것이 그 선비의 목숨을 앗아가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윤기창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선비 이용수를 영모죄로 고발한 것이었습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오직 권세 하나로 밀어붙인 것이었습니다. 이용수는 옥에서 죽었습니다. 연화는 13살의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날부터 9해가 흘렀습니다. 연화는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를 갈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양으로 올라와 스스로 기생이 되었습니다. 판서 윤기창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기생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허나 아버지의 원수를 갚을 수 있다면 그 무엇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을 홍련은 이따금 꿈에서 만났습니다. 충청도 작은 마을의 흙담집, 아버지가 책을 읽던 방 안의 냄새, 어머니가 뜨개질을 하던 마루 끝의 햇살. 아버지는 가난하였지만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벼슬은 없었으나 학문이 깊었고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그 아버지가 영모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연화가 13살 되던 해 겨울, 포졸들이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아버지는 끌려가면서도 딸에게 말하였습니다. 연화야, 아비가 잘못한 것이 없다. 그러니 두려워 말아라.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2달 후 아버지는 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시신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였습니다.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이듬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연화는 혼자 남았습니다. 15이었습니다. 이웃 친척 집에 몸을 의탁하며 연화는 살아남았습니다. 허나 영모죄인의 딸이라는 낙인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가도 수군거림이 따라다녔습니다. 연화는 그 수군거림 속에서 이를 갈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하였습니다. 한양으로 가겠다고. 그리고 아버지를 죽인 자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겠다고. 9해 동안 연화는 준비하였습니다. 가야금을 배웠습니다. 글을 익혔습니다. 한양의 지리를 알아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1살 되던 해 홀로 한양으로 올라왔습니다. 기생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았지만 그것만이 판서 윤기창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홍련은 그날 밤 촛불 앞에 홀로 앉아 다짐하였습니다. 서두르지 않겠다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오직 그물을 짜는 거미처럼 조용하고 치밀하게 나아가겠다고. 그리고 마침내 그물이 완성되는 날, 그자 스스로 그 안에 걸려들도록 하겠다고. 그 다짐이 흔들린 것은 오직 한 번이었습니다. 최명원의 눈빛을 볼 때였습니다. 그러나 홍련은 그 흔들림도 눌러버렸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판서 앞에서의 첫날 밤, 홍련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가야금을 탈 때에 손이 떨렸던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안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누르면서 웃고 술을 따르고 무릎을 꿇는 일.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 밤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홍련은 다음 날 아침 다시 마음을 굳혔습니다. 아버지가 옥에서 버텼던 2달을 생각하면 자신이 견뎌야 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것이 홍련의 힘이었습니다. 제2부 독을 품은 꽃이 핍니다. 열흘이 지나는 동안 홍련은 판서 윤기창의 수청을 성실히 들었습니다. 밤마다 가야금을 타고 술을 따르고 웃음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홍련은 그 열흘 동안 한 가지 일을 더 하고 있었습니다. 판서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 한마디, 그의 손이 움직이는 방향, 하인들이 가져오는 서찰의 냄새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판서가 술에 취해 잠들면 홍련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서랍 속 문서의 위치를 눈에 담아두었습니다. 하인들이 밖에서 주고받는 말을 창호지 너머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홍련은 원하던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날 밤 윤기창은 여느 때보다 많이 취해 있었습니다. 국정에서 무언가 큰일을 성사시킨 듯 홀로 흡족해하며 술을 들이켰습니다. 그런 날이면 판서는 입이 가벼워졌습니다. 홍련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부드럽게 술을 따르고 더욱 달콤하게 웃었습니다. 홍련아, 오늘은 내가 기분이 좋다. 아주 좋아. 10년 동안 눈에 가시 갔던 놈이 오늘 마침내 제 발로 무덤을 팠거든. 홍련은 술을 따르며 나긋하게 물었습니다. 어머, 대감께서 기뻐하시니 소녀도 기쁘옵니다. 어떤 일이 오니까? 내가 알 것 없다. 다만 세상에는 말이야, 알아야 할 것과 모르고 죽어야 할 것이 있어. 내 전 주인도 그걸 몰랐거든. 홍련의 손가락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술병을 든 손에 미세하게 힘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에는 아무 변화도 없었습니다. 전 주인이요, 대감께서 전에 좋아하시던 기생이 있었사옵니까? 판서는 피식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기생이 아니야. 나를 고발하려 했던 호구 같은 선비 하나. 어떤 촌놈이 내 장부를 훔쳐봤다고 일금부에 고변을 넣으려 했지. 그래서 내가 먼저 그놈을 영모죄로 올렸다. 그놈은 옥에서 죽었고 그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지. 이제 그 후환도 깔끔하게 정리가 됐어. 허허허. 홍련은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자가 웃으며 말하는 촌놈 선비가 바로 그녀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죽던 날의 기억이 한순간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옥에서 끌려 나오던 아버지의 뒷모습. 억울하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남기지 못하고 눈을 감던 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홍련은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눈물을 흘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자가 지금 제 앞에서 웃고 있사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기다리겠습니다. 홍련은 속으로 다짐하였습니다. 그리고 판서의 술잔을 다시 가득 채웠습니다. 손님이 돌아간 뒤 홍련은 오랫동안 촛불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 안에 불꽃이 타올랐다가 서서히 잦아들더니 남은 것은 차갑고 투명한 결의뿐이었습니다.
홍련은 품 안에서 천 조각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위에는 작은 글씨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난 열흘 동안 그녀가 기억하고 받아 적은 것들이었습니다. 판서의 작물거래처, 관리에게 건넨 뇌물 목록, 그리고 아버지를 영모로 모함한 날짜와 공모자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들 중에는 지금도 현직에 있는 관리들이 여러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걸로 충분하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려야 해. 이것만으로는 그자를 완전히 무너뜨리기에 부족하다. 홍련은 천 조각을 다시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계획을 짜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튿날 홍련은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가는 척하여 최명원을 골목에서 만났습니다. 홍련 씨, 얼굴이 많이 야위었소. 그 판서가 혹시 당신을 함부로... 도령님, 저를 걱정해 주시는 마음은 알겠어요. 하지만 지금 저는 도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용기가 필요해요. 무슨 말이요? 도령님 부친께서 사헌부 지평이시지요? 제가 드릴 문서 하나를 부친께 전해 주실 수 있겠어요? 단, 출처는 절대 말하면 아니 됩니다. 명원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홍련의 눈빛에서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홍련은 접힌 천 조각을 명원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이 판서를 올감을 첫 번째 올감이었습니다. 허나 홍련은 그 순간 이 착하고 순박한 도령이 자신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는 사실에 잠깐 가슴이 아렸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을 재빨리 눌러버렸습니다. 지금은 감정을 느낄 때가 아니었습니다. 포교 이덕무는 며칠째 홍련의 뒤를 밟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가 최명원과 무언가를 주고받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이덕무는 그날 밤 주막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 기생이 판서를 이용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판서가 기생을 이용하는 것인가? 천 조각을 넘기는 건 밀서인가? 아니면 그 무렵 연화로 안에서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판서의 하인 하나가 홍련을 유심히 지켜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홍련은 느꼈습니다. 누군가의 시선이 자신을 따라다닌다는 것을. 밥상을 들고 오는 아이의 눈빛이 조금 이상하다는 것을. 그러나 홍련은 모른 척하였습니다. 오히려 더 태연하게, 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였습니다. 들킬까봐 두려운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을 얼굴에 드러내는 순간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홍련은 그날 밤 이덕무에게 쪽지를 보냈습니다. 감시가 시작된 것 같사옵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마십시오. 아직 조금 더 기다려야 하옵니다. 마지막 증거 하나가 더 필요하옵니다. 이덕무는 그 쪽지를 받고 불안하였습니다. 하지만 홍련을 믿기로 하였습니다. 이 여인이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온 것이 분명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오히려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홍련이 기다리던 마지막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판서가 술에 취해 잠결에 중얼거린 이름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이홍수를 영모죄로 모함하는데 함께 서명한 관리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관리는 지금도 조정에서 벼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확보하는 순간 홍련의 그물은 비로소 완성되었습니다. 이덕무는 결국 홍련의 과거를 직접 캐내기로 하였습니다. 그는 연화로 근처의 노인들을 수소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흘 후 이덕무가 알아낸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홍련이. 그의 원래 이름은 홍련이 아니야. 충청도 어딘가에서 올라온 선비 댁딸이라더군. 아버지가 영모죄로 죽었다고. 그것도 억울하게. 이덕무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여인은 복수를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것을 막아야 할지 아니면 도와야 할지 이덕무는 알 수 없었습니다. 포교로서 막아야 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허나 사람으로서는 아버지를 억울하게 잃은 딸이 원수를 갚으려 한다면 그것을 막는 것이 옳은 일인지 이덕무는 확신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덕무를 선택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홍련은 한양으로 올라온 뒤 2년 동안 포도청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윤기창의 손이 닿지 않은 관리가 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대부분의 관리들은 어떤 식으로든 판서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뇌물을 받았거나 청탁을 받았거나 아니면 두려워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덕무만은 달랐습니다. 그는 뇌물을 거절하기로 유명하였습니다. 장관에게도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하는 포교였습니다. 가난하게 살았지만 깨끗하였습니다. 홍련은 그를 오래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람을 믿을 수 있다고. 홍련이 이덕무에게 처음 접근한 것은 연화로에 들어온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우연을 가장하여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짧은 쪽지 하나를 건넸습니다. 포교 나리께 선비 이홍수의 억울한 죽음과 관련한 증거가 있사옵니다. 소녀는 그 선비의 딸이옵니다. 믿어 주시겠사옵니까? 이덕무는 그 쪽지를 받고 밤새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홍련에게 답을 보냈습니다. 단 5글자였습니다. 말씀해 보시오. 그때부터 두 사람의 은밀한 협력이 시작되었습니다. 홍련이 연화로 안에서 증거를 모으고 이덕무가 바깥에서 증인을 확보하였습니다. 그것이 2달에 걸친 일이었습니다. 홍련의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습니다. 사헌부에 밀서가 전달되었고 판서의 비리 일부가 상소로 올라갔습니다. 조정이 술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상소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 몰랐습니다. 윤기창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습니다. 상소 하나쯤은 자신의 권세로 충분히 눌러버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허나 며칠이 지나도록 상소가 계속 올라오자 그의 얼굴에 서서히 불안이 번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윤기창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고 홍련을 차갑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홍련아, 내가 나를 팔아먹었구나. 홍련의 심장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웃었습니다. 천천히 아름답게 웃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온지요, 대감. 시침이 뗄 것 없다. 내 하인 중 하나가 너와 그 도령 최명원이 골목에서 무언가를 주고받는 걸 봤다. 그 직후 사헌부의 상소가 올라갔고 우연이라 하기에는 너무 딱 맞는구나. 판서는 손을 들어 무언가 신호를 보냈습니다. 문이 열리며 건장한 사내 둘이 들어섰습니다. 홍련의 퇴로가 막혔습니다. 윤기창은 싸늘하게 말하였습니다. 내 아비가 누군지도 알아. 이홍수. 내가 직접 손을 본 그 선비 맞지? 과연 핏줄은 못 속이는구나. 그놈도 끝까지 버티더니 내년도 그 모양이군. 아비처럼 죽고 싶은 거냐? 칼날 같은 침묵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여인은 끝났다고 생각할 상황이었습니다. 홍련의 계획이 탄로난 것이었습니다. 아니면 정말 탄로난 것이었을까요? 과연 홍련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정말 계획의 실패인지,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홍련이 의도한 것인지, 이제 그 마지막 진실이 밝혀질 시간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천 조각에 받아 적으면서 홍련의 손이 잠깐 떨렸습니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날, 그 방에 있었을 이름들이 이제 하나씩 종이 위에 새겨졌습니다. 이것이 그물의 완성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물을 당기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홍련은 이덕무가 자신을 믿어줄 것이라 확신하였지만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님도 알고 있었습니다. 기생의 말을 믿고 판서를 잡으러 나선다는 것은 이덕무에게도 목숨을 건 일이었습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이덕무는 관직을 잃는 것은 물론 더 큰 화를 입을 수도 있었습니다. 홍련은 그 사실을 알기에 더욱 완벽하게 증거를 모으고자 하였습니다. 한치의 빈틈도 없어야 하였습니다. 제3부 그물은 이미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칼날 같은 침묵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홍련의 양쪽에는 판서의 하인들이 버티고 있었고 판서 윤기창은 차갑게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여인은 끝났다고 생각할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처럼 영모죄를 뒤집어 쓰고 옥에 갇힐 것이었습니다. 혹은 그보다 더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판서는 필요하다면 사람을 없애는 일에 거리낌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홍련은 울지도 빌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서더니 가야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지금 못 하는 거냐? 마지막으로 한 곡 타도 되겠사옵니까? 대감. 죽기 전에 아버지를 위해 한 곡은 쳐야 하지 않겠사옵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소녀가 가야금을 처음 배운 날에도 이 곡을 쳐 드렸사옵니다. 윤기창은 잠시 멈칫하더니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어차피 이 여인은 도망갈 수 없었습니다. 방 안에 두 하인이 버티고 있었고 연화루 마당에도 사람을 풀어두었습니다. 잠깐의 가야금 소리쯤이야 들어주어도 무방하였습니다. 그래, 마지막 소원이니 쳐라. 하지만 끝나는 순간 포박할 것이다. 홍련의 손가락이 가야금 위를 달렸습니다. 처음에는 구슬프고 청아한 가락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를 그리는 곡인 듯하였습니다. 윤기창도 두 하인도 나도 모르게 그 소리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촛불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주가 이어지면서 가락이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슬픔이 분노로, 분노가 다시 무언가 기이한 기운으로 변해갔습니다. 마치 주문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홍련의 눈은 가야금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깥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여럿의 발소리였습니다. 그것도 단단한 관화를 신은 훈련된 자들의 발소리였습니다. 대감, 포교들이 연화루를 애워쌌습니다. 뭐라, 포교, 내가 부른 것도 아닌데. 윤기창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홍련의 손가락이 가야금에서 떨어졌습니다. 연주가 딱 끊겼습니다. 그녀는 윤기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이제 기생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9해 동안 가슴속에 품어온 모든 것이 그 눈에 담겨 있었습니다. 대감, 제가 밀서 하나를 보낸 건 맞사옵니다.
하지만 그건 사헌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어디에? 포도청 수석 포교 이덕무 나리께 보낸 것이옵니다. 문이 열리며 이덕무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로 포교 6이 따랐습니다. 이덕무는 윤기창을 보고도 바로 포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홍련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 여인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문서는 모두 확보하였소. 증인도 셋을 세웠소. 수고하셨습니다, 포교님. 윤기창의 얼굴이 순식간에 변하였습니다. 처음엔 당혹, 그 다음엔 분노, 그리고 마침내 공포가 깃들었습니다. 10년 동안 남에게 공포를 심어주기만 하던 자의 얼굴에 처음으로 공포가 서린 것이었습니다. 이 포교,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는 거냐? 내가 포도대장과 아는 사이야. 내 놈은. 이덕무는 냉정하게 말하였습니다. 압니다. 그래서 포도대장 모르게 처리한 것이옵니다. 대감, 의금부 나리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포교들이 윤기창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판서는 버둥거렸으나 소용없었습니다. 10년 권세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화려하던 비단 도포가 구겨지고 당당하던 어깨가 무너졌습니다. 그렇습니다. 홍련이 사헌부에 보낸 첫 번째 문서는 처음부터 새어나가도록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판서의 하인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홍련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 하인의 눈에 띄게 최명원과 만나 문서를 주고받았습니다. 판서가 자신을 의심하고 방심하도록, 그리고 스스로 함정에 뛰어들도록 유도한 것이었습니다. 사헌부 문서는 미끼였습니다. 진짜 증거는 이미 열흘 전 이덕무에게 전달되어 있었습니다. 이덕무가 그 증거를 바탕으로 증인들을 확보하고 의금부와 내밀히 협조하는 동안 홍련은 연화로에서 판서를 붙잡아 두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밤 가야금 소리는 신호였습니다. 연주가 시작되면 포교들이 움직이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판서가 끌려나간 뒤 연화로는 조용해졌습니다. 홍련과 이덕무만 뒷방에 남았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한 가지만 물읍시다. 내게 밀서를 보낸 건 사헌부에 보낸 첫 번째 문서가 새어나갈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소. 알고 있었사옵니다. 그 말은 최명원 도령이 판서의 첩자에게 보일 것을 알면서 그를 이용한 것이오? 홍련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이덕무는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도령은 당신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있소. 알고 있소. 알고 있었사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었사옵니다. 아버지의 원수 앞에서 저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가릴 수 없었사옵니다. 이덕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홍련의 눈에는 처음으로 눈물 같은 것이 맺혔다가 사라졌습니다. 이덕무가 나가려던 순간 금화 어미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노파의 얼굴에는 이상하게도 안도와 고통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 짊어지고 다니던 짐을 내려놓은 사람의 표정 같았습니다. 홍련아, 이제 끝났구나. 어미도 알고 계셨지요. 제가 어미를 찾아왔을 때부터 이홍수의 딸인 것을 알았다. 처음부터 알았어. 그럼 왜 막지 않으셨사옵니까? 왜 저를 연화로에 들여 기생으로 만드셨사옵니까? 금화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파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왜냐고, 홍련아. 나도 너와 같은 이유였다. 내 지아비도 30년 전 윤기창의 아비에게 같은 방식으로 죽었거든. 영모죄를 뒤집어 쓰고 나는 복수를 하려다 실패하고 기방에 팔려서 결국 이렇게 늙었어. 평생 하늘 안고 살았지. 그런데 내가 왔어. 이홍수의 딸이. 그리고 나는 알았어.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이 아이가 해낼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내가 너를 거두었다. 가르쳤다. 이 연화루가 그 발판이 되도록. 홍련은 말을 잃었습니다. 금화 어미가 자신을 연화루에 데려온 것은 떠돌이 고아를 거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아픔을 가진 여인이 다음 세대의 복수자를 키운 것이었습니다. 30년 한이 이제야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못다한 것을 내가 해주었구나. 미안하다, 홍련아. 그리고 고맙다. 두 여인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밤바람이 연화루 처마를 흔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오래된 한숨 같았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최명원이 연화루를 찾아왔습니다. 전날 밤 판서가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홍련을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홍련 씨, 무사하시오. 내가 그 문서를 전달한 것이 당신을 위험에 빠뜨린 건 아닌지. 홍련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명원은 진심으로 그녀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수한 눈빛이 홍련의 가슴에 처음으로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도령님, 사실대로 말씀드려야겠사옵니다. 그 문서를 도령님께 드린 것은 도령님이 판서의 첩자에게 들키도록 하기 위해서였사옵니다. 도령님을 미끼로 쓴 것이옵니다. 최명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홍련은 계속하였습니다. 판서가 저를 의심하게 만들고 방심한 틈에 진짜 증거를 포교에게 넘기는 것이 계획이었사옵니다. 도령님은 제 도구였사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명원은 굳은 얼굴로 홍련을 바라보다가 이윽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알고 있었소. 홍련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예. 홍련 씨가 나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 처음부터 어느 정도 알고 있었소. 하지만 홍련 씨의 아버지가 억울하게 돌아가셨다는 것도 알고 있었소. 내 부친께서 그 사건을 오래전부터 추적하고 계셨거든. 이홍수 선비가 영모죄를 뒤집어 쓴 것이 억울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소. 그러니 내가 모른 척 도와드린 것이옵니다. 이번에는 홍련이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이용한 줄 알았던 남자가 사실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하였습니다. 그는 홍련을 위해 스스로 미끼가 되어준 것이었습니다. 홍련 씨, 나는 당신이 날 이용했다고 생각하지 않소. 당신이 혼자서 하기 어려운 일을 내가 조금 거들었을 뿐이옵니다. 부끄럽지 않소. 오히려 자랑스럽소. 홍련의 눈에 처음으로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녀는 10년 동안 울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죽던 날도, 기생이 되던 날도, 판서 앞에서도. 그런데 지금 이 순박한 도령의 말 한 마디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홍련은 그 눈물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감추지 않았습니다. 홍련은 그 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불렀습니다. 이홍수. 억울하게 죽은 선비의 이름. 세상에서 잊혀졌지만 딸만은 한시도 잊지 않은 이름.
이제 그 이름이 다시 세상 앞에 바로 서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였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하였습니다. 이 판서 윤기창은 1금부 조사 끝에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0년 전 그가 영모죄로 씌워 죽인 선비 이용수는 공식적으로 복권되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선비의 이름이 다시 세상 앞에 바로 서는 날이었습니다. 그의 딸 홍련, 본명 이연화는 기생 신분에서 벗어났습니다. 연화로는 그 후 문을 닫았습니다. 금화 어미는 홀로 남아 연화로 마당에 연꽃 한 포기를 심었습니다. 30년 하늘같이 풀어준 여인에 대한 제사처럼. 그리고 꽃이 피는 날이면 마당에 홀로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지아비를 생각하며 최명원은 홍련, 아니 이연화에게 다시 한번 청혼하였습니다. 이번에는 홍련이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를 말하였습니다. 도령님, 저는 기생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것이옵니다. 그래도 괜찮겠사옵니까? 명원은 웃으며 대답하였습니다. 당신은 기생이기 전의 딸이었고 복수자였고 그리고 가장 용감한 사람이었소. 그것으로 충분하옵니다. 그해 가을 연화로 자리에는 새 서당이 들어섰습니다. 이덕무는 그 사건으로 종육품 관직에 올랐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홍련과 명원의 이야기를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포교의 기밀이 있고 두 사람의 새 삶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만 그의 일기에는 이런 구절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칼이 아니라 오래 품어온 뜻이다. 이것이 기생 홍련, 아니 이연화의 이야기이옵니다.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가슴에 품고 9해를 기다려 마침내 원수를 자신의 손으로 법 앞에 세운 여인의 이야기이옵니다. 그 여인은 복수를 위해 눈물도 감추고 마음도 감추었습니다. 허나 끝내 그녀가 지켜낸 것은 아버지의 명예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향한 마음, 그것만은 잃지 않았던 것이옵니다. 야담이란 본디 그러한 것이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던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악인을 쓰러뜨리는 이야기. 칼이 아니라 뜻으로, 힘이 아니라 지혜로. 그것이 우리 조상들이 밤마다 모닥불 앞에서 나누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